차관님, 그때 당시에 평양 가셨나요? 네, 대통령 모시고 갔었죠. 대통령 모시고 갔고, 예. 또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을 담당해서 대통령이 다니시는 곳마다 다 배석을 했고, 소위 그 남북 단독 정상회담에 들어가서 제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행보를 하셨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저로서는 실무자로서 아주 담담하게, 담담하게 했습니다. 토시 하나라도 이렇게 빼놓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94년도에 또 통일부에 계셨었나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정상회담하고 좀 관계가 깊은데요. 94년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정상회담 합의가 됐을 때는 청와대 외교안보 비서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제가 그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인해서 무산됐고, 사실은 그때 제가 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좀 뭐라고 할까요? 깨달았다고 그럴까요? 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걸 좀 쭉 정리를 해왔다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합의가 됐을 때 그런 틀을 가지고 정상회담 준비를 했고요. 그런 인연으로 아마 이제 제가 2000년 그 남북 정상회담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정상회담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또 제가 좀 이렇게 관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 준비를 3번 했고 한 번 실행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94년도 그때 당시 이제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의 그 자서전을 봤더니 남과 북 정상에 만나려고 그러다가 내가 워낙 기운이 세갖고 기가 세갖고 만나려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자서전에. 글쎄 그건 좀 사실과 좀 먼 거죠. 이렇습니다. 하여튼 정상회담이 합의가 되면은 이게 이제 세계적인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도 한호할 뿐만 아니고 아주 흥분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가 보네요. 우리도 그랬었는데 북한은 더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북한은 상당한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맥락 속에서 정상회담을 논의를 했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으로서는 대단히 긴장된 그런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고 한 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일성 주석으로서도 상당히 긴장된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창수 박사는 청와대에 언제부터 계셨었나요? 저는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요. 2003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통일과 관련된 시민사회운동 활동도 또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주로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거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식 차관님과 좀 다른 위치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해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차관님께서 실무적으로 준비하셨다는 94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되니까 그건 이제 저희들이 다 박수를 쳤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면은 그게 우리 차관님이 세계적인 뉴스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인 뉴스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뭔가 남북한이 이렇게 대결하고 싸우고 공포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있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박수치고 환영했었습니다. 차관님, 6.15 공동선언 다시 지금 되돌아봐도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좀 간단하게 6.15 선언이 갖는 의미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6.15 선언은 이제 우리나라 남북 관계사에서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남북한 정상이 직접 만나가지고 사전 협의가 없이, 그러니까 사전에 실무 협의가 없이, 실무 협의가 전혀 없었나요? 실무 협의가 없이 이제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걸 현안 문제를 가지고
두 정상이 진검승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됐고 그 내용을 이제 그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 건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 첫 번째 항이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분단 55년 만에 처음 이 정상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근대 사회, 근대 국제 질서에 편입되면서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또 분단되고 전쟁도 겪고 대결을 계속해 왔는데 이런 그 민족사의 굴절을 이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좀 풀어가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일로 가야 되겠고 그리고 이 대결의 남북 관계를 협력의 남북 관계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실마리를 마련해 나가자. 이런 그 합의였고 이건 뭐 서문에 적혀 있다시피 이것이 사실은 우리 7천만, 8천만 민족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영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문서로 이제 나왔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그래. 국방위원장으로 부르는데, 몇 번 만났나요? 몇 번 만났고 총 만나는 시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6월 13일, 2000년 6월 13일 순안공항에 내렸고. 대통령께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영접을 나왔고. 나올 줄 진짜 몰랐나요? 뭐 다들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존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영접을 나오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한 게 있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영접을 나온다 이 확답은 안 했기 때문에 다 몰랐죠. 뭐 확실한 거 모르고 간 것이고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첫 상봉을 해서 이제 그 백화원 영빈관까지 같이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영빈관에서 한 30분 동안 이제 접견 행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6월 14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마라톤 회담을 합니다. 단 두 분이서요? 마라톤 회담. 그러니까 원래 단독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이 이제 그 대화를 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 보좌 인력이 한 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그런 보좌 인력 중에 하나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분이 대화할 때 남과 북의 정상이 이 실무적인 문제, 통일의 문제, 남과 북의 문제 이런 것을 정통하게 다 양측 다 꿰뚫고 있던가요? 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요, 뭐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륜이 있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 의원님도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워낙 이 부분에 정통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제가 그 현장에서 보는 거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못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이야 북한에서는 최고의 지도자고 또 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거침이 없고 또 그 얘기하는 것 보면은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볼 때 조금 오해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런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때 또 많이 했습니다. 김상수 박사님,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 한반도 주변 문제, 이 전문가 아니세요? 6.15 선언이 실질적으로 남과 북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의 이 지정학적인 이 주변 관계에 미친 영향도 막대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6.15 선언 제1항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강대국의 입김이 셌는데 이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겠다 하니까 강대국들이 우리가 풀어나가는 데 맞춰서 따라오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지금 뭐 중국과 대만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 근데 당시에는 중국과 대만도 야, 남북한처럼 우리도 조금 교류 좀 해보자. 아, 거긴 교류가 없었나요? 지금 당시에 남북한보다 훨씬 더 어떤 부족했던 거였죠. 아. 그리고 그때 이제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예. 아마 제 기억에 2000년 8월경에 한국을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한 사이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나 아시아 정책을 또 점검하기 위해서 왔었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또한 북일 관계도 개선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 이후에 2002년쯤에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또 평양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납치자 문제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또 북일 관계가 그 이후로 꼬이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북 간이 주도적으로 우리 문제들을 풀어나가니까 당연히 강대국들의 영향보다는 우리가 강대국들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나왔던 게 몇 년도였었죠? 그게 94년도였죠. 아, 네.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대단히 위기적 상황이었었다. 그렇죠. 실제로 그때는 진짜 때릴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94년도에 카터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김일성 북한 주석 당시 이제 만났었는데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고 그 영향으로 또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는 일보 직전의 단계에서 전쟁 위기가 멈춰졌던 것이었고요. 예.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공이라고 그러죠. 김영삼 대통령도 자기 공이라고 그러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자기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근데 당시 이제 북핵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물리적 충돌을 막은 건 컸던 거죠, 그래도.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94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 나서도 98년도에 북한이 우리가 대포동 1호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북한의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그걸 최초로 98년 8월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협력해가지고 분주히 노력하고 그 결과로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죠.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렇죠. 2002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9.19 공동성명도 하고 2.13 합의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송 기자님. 예. 그 왜 평양 못 갔어요? 가고 싶었어요? 그때, 티오가 딱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몇 명, 기자 몇 명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청와대 출입 기자가 다 합해서 한 8명 정도, 80명. 지금은 300명 넘습니다. 예, 80명. 예, 그때 청와대 전체 출입 기자가 한 80명 정도 됐어요. 예. 카메라 기자, 사진 기자, 팬 기자 다 합해서. 근데 그 티오가 훨씬 못 미치게 왔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뭐 추첨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어쨌든 간사단에서 선정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빠졌어요. 지방지 기자라고 좀 무시했던 거 아니죠. 지방 기자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5개가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지방 기자, 출입 기자가 한 25명 정도 되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했죠.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중부권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한 명씩 갔는데 어쨌든 저는 빠졌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졌나 보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데 저는 아까 그러니까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후의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장 아쉬운 게 그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때 답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아니, 그 합의문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5가지 그래? 합의문 밑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합의문 밑에 5개 말고 그 김대중 대통령 초청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뭐 2월달에 그 다음에 2월달에 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때 우리 기자실 안에서도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죠. 근데 오냐 안 오냐. 오냐 안 오냐. 그런데 결국은 그 이후에 그 관계에도 좀 털어진 측면도 있고 아니면 이게 보안 문제, 안전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가 돼서 결국 답방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이 저는 또 상당히 아쉽고. 그거 재밌네요. 송 기자님이 왜 평양을 못 가게 됐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정상회담 준비 예비회담을 했습니다. 예비회담 할 때 북한에서 예비회담 단장이 나중에 장관급 회담 대표로 나온 김영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비회담 할 때 기자단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회담 때는 아마 한 30명 정도로 소폭으로 소규모로 했다가 우리가 그걸 항의를 해가지고 80명으로 하여튼 늘렸는데 그래도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충분한 수요가 아니었던 거였죠. 근데 왜 북한이 기자단 수를 그렇게 줄였냐면요. 제가 나중에 김영선 씨를 만나니까. 아, 김영선 씨? 예, 김영선 씨가 이 양반이 이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다이하드가 아니라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보디가드에서 케빈 코스트너가 보디가드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보디가드에서 그 여주인공을 저역을 하는데 공연장에서 카메라에다가 총을 장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격을 해요. 예. 그래서 김영성 씨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북한의 기자들은 자기들이 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열할 수 있지만은, 남한에서 온 기자들의 장비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가지고 기자단 수를 줄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기자단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 기자단이 충분히 그 확보가 됐는데, 정부 다른 부처에서 기자 티오를 가지고 갔다. 또 그런 말도 들렸죠. 그거 다 가짜 뉴스예요. 그건 제가 이제 그 담당자 금방 그 김창수 원장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뭐 정상회담뿐만 아니고 어느 회담에서든지 기자 수를 줄이려고 그럽니다. 이게 뭐 북한 사회의 속성이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방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일들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 원래 이제 30명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협상을 해서 50명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기로는 전체 그러니까 그 우리 대표단 수행원 다 합쳐서 180명으로 됐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80명 중에 우리 경호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 중에서도 가야 될 분들이 많이 못 갔어요. 금방 그 말씀하신 대로 기자 티오를 빼서 정부 당국자들이 간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그 대표단을 짜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아까 우리 송 기자님이 하시던 말씀 왜 안 왔죠? 왜 답방이 없었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6.15 공동선언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합의를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게 답방인데 우리가 답방을 여러 차례 촉구를 했고 또 특사가 가서도 답방을 요구를 했었는데 하여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답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6.15 공동선언을 합의하는 그 장소에서도 답방 문제는 쉽게 합의된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북관계가 진짜 정상적으로 가려면서 정상이 상호 방문하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보고 사는 모습도 보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취지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민간교류 차원에서 북한을 여러 번 가면서 북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 북한 사람들 만날 때는 훨씬 더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 만나는 것보다 부담이 더 덜 하잖아요. 자유롭죠. 그렇죠. 그럼 김장수 박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렇게 비주얼이 북한 사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편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비주얼을 지금 갖고 뭐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통일 친화적 그 비주얼이다. 제가 이번에 또 대통령 특사로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을 갔다 왔더니 그 사진이 또 국내 그 언론에 실렸어요. 근데 박원순 실장 뒤에 있었더니 사람들이 또 댓글로 현지인 경호대원이 이렇게 있나 보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꼭 북한 친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남아 친화적. 친화적인 아시아 친화적입니다. 아세안 이번에 특사로 수행으로 같이 갔다 오셨죠? 근데 이제 그 왜 답방이 안 됐느냐? 저희들도 이제 북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거 물어봐요? 당연하죠. 답방 해라.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로 와야지. 그래야지 남북관계가 한 차원 높이 발전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기네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처럼 평양 시민들이 그렇게 한 60만 명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 남조선에서도 전부 다 김정일 위원장님 존경한다고 뭐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 왔을 때 서울에 왔을 때 서울 시민들이 과연 평양 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 환영한 만큼 환영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심 또 반대 시위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체면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02년도에 이른바 북한의 2차 핵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 10월 달에 당시 이제 미국의 그 켈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2차 핵위기가 발생해가지고. 2002년 10월. 네, 10월. 그래서 2002년 10월 이후부터는 남북 당국 관계라든가 남북 민간 교류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대선 국면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차관님, 그 직접 여기에 이제 그 관여하신 분 보면 제가 꼭 물어볼 게 있었는데, 17대 국회 때 이제 선병열 의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병열 의원이 평양을 갔는데, 평양에 제일 큰 그 호텔 고려원인가요? 고려호텔. 고려호텔인데, 거기 보면 이제 남측에서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이 가면 경호원들이 다 붙잖아요. 근데 경호원을 따돌리고 고려호텔을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김일성 종합대 앞까지 가갖고, 거기 갔더니 택시기사들이 거기도 마작을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 마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늦어갖고, 그 고려호텔 가자.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했더니, 당신 누군데 고려호텔 가자 그러냐. 그러니까, 난 남에서 온 국회의원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북에서 온 누구라면 깜짝 놀랐고 신고하잖아요. 간첩인가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계속 마작을 두드래요. 그냥 가자 그랬더니, 당신은 태워줄 수가 없다. 왜? 김일성 배지가 없어서 당신은 태워줄 수가 없다. 이거를 선병열 의원이 얘기하는데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인지 정말 헷갈리거든요. 자주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북한 사회도 잘 알고. 뭐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근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경호원이 알고 선병열 의원한테 그러더래요. 절대 빠져나갔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오면서 또 그 얘기까지 해주고 왔대. 나 빠져나갔다 왔다고. 예. 하여튼 그 남북 관계가 상당히 이제 활발했을 때는 그런 게 좀 그 느슨해진 측면도 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당국자 회담이기 때문에 뭐 안내가 철저하게 돼 있고, 이제 조금 그런 선 의원님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들으면은 조금 저희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그 관례가, 상대방 법 질서를 따르게 돼 있고 안내를 따르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밖에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뻔했네. 그래서 그건 남북 간의 남북 관계가 이제 71년부터 적십자회담을 시작하면서부터 확립된 관행입니다. 상대방의 질서와 안내를 따르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뭐 용기 있게 하셨긴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조금은 과한 것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저희들도 이제 다니면서 항상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받고 통제하에서 이 여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 좀 자유스럽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북한에 이제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통행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맺어서 그런 자유로운 통행, 그리고 신변 안전 보장 같은 걸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직은 북한의 그런 그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민간 차원에서는 이제 2001년에 8.15 남북 행사를 평양에서 했습니다. 전세기 뛰었을 때요? 전세기 뛰었을 때요. 그래서 그때 한 340여 명이 평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뭐 7박 8일 정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340명이 평양에 가니까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 유명한 뭐 평양 광란극이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언론들이 또 굉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우리 차관님 말씀처럼 자기네들의 통제에 따라야 되는데 이 남한에서 간 사람들이 통제에 따르겠습니까? 340명이나 평양에 풀어놨는데. 벼룩하고 똑같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냥. 그래서 뭐 국회의원하고 기자는 뭐 몰고 다니기 힘들다면서요.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계시고 기자 계시는데. 근데 속설이 그런데 남한에 340명의 민간인을 풀어놓으니까. 그것도 여기서도 가장 자유로운 인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되는.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팬티만 입고 또 조깅을 하는 거예요. 또 평양역까지 또 달려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럼 북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봐서 또 데려오고 저한테 와가지고 제발 좀 관리 좀 잘해달라는 거예요. 또 평양 그 고려호텔에 2블록 정도 건너가면은 또 거기에 우리나라 명동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뒷골목에 술집들이 있습니다. 또 밤에 또 술 마시러 고려호텔 안에도 술집들이 많이 있는데 술 마셔도 또 그리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잡혀오기도 하고요. 하여튼지 간에. 외국인들 가서 술을 마실 수 있나요? 저도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편하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영리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양 안내원들에게 내가 지금 이 필름이 떨어졌다. 그래, 필름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평양 제일백화점에 그러면 자기들이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서 필름을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필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대표로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필름을 사면서 이제 그 평양 제일백화점 매점 같은 것도 구경도 하고요.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나요? 그런 물건을 파는 분들하고? 그럼요. 예, 알아요. 안내원들이랑 같이 가니까요. 북한의 안내원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길가에 북한의 메데야라고 해서 우리나라 치면은 뭐 포장마차 비슷하게 그런 이제 매대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많아졌는데 경제적 어려우니까 이제 너희들 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허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대에 가서 이게 뭘 사 먹고 싶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욕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좀 가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나를 안내해가지고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안내해서 이제 매대에 갔는데, 그래서 뭘 좀 사 먹고 싶은데, 이게 환전을 안 해가지고 가가지고, 사 먹지는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대화만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우리 차관님 말씀대로 남북 간에 합의한 대로, 쌍방이 질서를 지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접촉이 잦아지면은 가랑비에 어쩌는 듯이 점점 더 그런 어떤 자유가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15 선언 이후에, 기자님, 이제 좀 활발하게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6.15. 6.15가 아닌 14. 14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졌고. 네, 두 번이 있었죠. 예. 지금, 가장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게, 결국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거냐. 이 부분이죠. 그럼 좀 이따 우리 차관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그거는 전문가분께 말씀을. MB 때 왜 실패했는지. 그때 북경에서 한번 접촉하고 싱가포르에서 한번 접촉으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민주정부 3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1기가 DJ, 2기가 노무현, 그 3기가 문재인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 꼭 남북 정상회담을 한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좀 하나 아쉬운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송금 특검을 했죠. 그랬죠.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그때 임동원, 박지원 이분들이 그 사법 처리를 받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랬고 확 좀 얼어붙었었죠. 그렇습니다. 국내가.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두 정파로 나눠져 있죠. 민주당, 국민의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는 그때 그 과거의 그런 일들이 대북 송금 문제, 대북 송금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때 임태희 그분도 가지 않았었나요? 접촉 실무자로 임태희 의원이 MB 시절에? 뭐 본인이 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랬죠. 그분은 싱가포르 갔던 건가요? 북경을 갔던 건가요? 그땐 실무와 전혀 관계가 없었나요? 그 내부 속사정 잘 모르나요? 그때 왜 안 이루어졌는지? 뭐 그 속사정을 좀 알지만은 뭐 이 자리에서 다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그럼 또 뭐 정보 그 관련법에 걸려 있나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남북 관계를 좀 풀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그 2008년 7월 11일 날 금강산에서 이제 관광객 피살 사건이 났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 알 겁니다. 그날 대통령께서 국회 가셔가지고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간의 당국 대화를 시작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게. 근데 그날 우연찮게 이제. 그날 새벽에 사고가 났는데 그걸 보고를 받지 못하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제의를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좀 험하겠지 않습니까? 그 국민 여론이 일단 북한이 핵실험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70% 이상의 국민이 이제는 정책을 좀 바꿔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그 이명박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 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대화를 제의를 했는데 관광객이 그렇게 군인에 의해서 피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국민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8월 달에 그러니까 2008년 8월 달에 2008년 8월이요? 김정일 위원장이 스트로크로 쓰러집니다. 아, 그랬었죠. 스트로크로 쓰러지는데요. 제가 이제 그 남북 관계를 쭉 해왔지만은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은 남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어붙었고. 그게 무슨 의미죠? 김정일 위원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남북 관계는 상당히 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적대성 속에서 화해를 추진해 나가는 데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대단히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군부 중심으로 남북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겠다 또는 뭐 개성군단을 폐쇄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 맞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추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09년도에 가서 또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 2009년도에 이제 정상회담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또 뭐 아시다시피 2010년도 3월 달에 가서 천안함 폭침 또 11월 달에 연평도 이런 사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논의들은 계속 됐었는데 뭐 어쨌든 2011년 말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진전이 안 됐던 거죠. 김 박사님,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교착 상태 아니에요? 북한 핵실험 문제, 그다음 사드 문제. 그런데 어떻게든 풀어보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몇 차례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몇 차례 민간 교류 제안을 했는데 북이 다 거절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난 정부 몇 년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상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만은 남북 관계가 많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은 뭔가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길 바라는 이런 기대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연이은 도발들이 계속 있으면서 군사적인 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선은 가능한 일부터 쉬운 일부터 프로포즈 해가지고 인도적인 문제 또는 뭐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남북한 공동 방역 차원에서 말라리아 지원 문제라든가 또 종교인 교류 문제, 또 6.15 선언 같은 경우에는 북한도 6.15 선언 이행하자고 늘 이야기하니까 오늘이 지금 6.15 기념일입니다만은 6.15 행사를 같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다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거절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북한 스스로 말하는 뭔가 좀 근본적인 문제들이 먼저 풀려야지 이렇게 뭐 쉬운 문제부터 풀렸다가 이게 다시 막히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어떤 북한의 협상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북한이 쉽게 이것을 추진했다가 또 잘못됐을 경우에 뭐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관료적인 요인도 좀 작용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때 당시에 평양 가셨나요? 네, 대통령 모시고 갔었죠. 대통령 모시고 갔고 또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을 담당해서 대통령이 다니시는 곳마다 다 배석을 했고 소위 그 남북 단독 정상회담에 들어가서 제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행보를 하셨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저로서는 실무자로서 아주 담담하게 담담하게 했습니다. 토시 하나라도 이렇게 빼놓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94년도에 또 통일부에 계셨었나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정상회담하고 좀 관계가 깊은데요. 94년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정상회담 합의가 됐을 때는 청와대 외교안보 비서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제가 그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한
그것으로 인해서 무산됐고 사실은 그때 제가 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좀 뭐라고 할까 깨달았다고 그럴까요? 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걸 좀 쭉 정리를 해왔다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합의가 됐을 때 그런 틀을 가지고 정상회담 준비를 했고요. 그런 인연으로 아마 이제 제가 2000년 그 남북 정상회담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정상회담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또 제가 좀 이렇게 관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 준비를 3번 했고 한 번 실행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94년도 그때 당시 이제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의 그 자서전을 봤더니 남과 북 정상에 만나려고 그러다가 내가 워낙 기운이 세갖고 기가 세갖고 만나려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자서전에. 글쎄 그건 좀 사실과 좀 먼 거죠. 이렇습니다. 하여튼 정상회담이 합의가 되면은 이게 이제 세계적인 사건이 그렇습니까?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도 한호할 뿐만 아니고 아주 흥분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가 보네요. 우리도 그랬었는데 북한은 더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북한은 상당한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맥락 속에서 정상회담을 논의를 했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으로서는 대단히 긴장된 그런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고 하는 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일성 주석으로서도 상당히 긴장된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창수 박사는 청와대에 언제부터 계셨었나요? 저는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요. 2003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통일과 관련된 시민사회운동 활동도 또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주로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거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식 차관님과 좀 다른 위치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해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차관님께서 실무적으로 준비하셨다는 94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되니까 그건 이제 저희들이 다 박수를 쳤던 거죠. 그 정상회담을 하면은 그게 우리 차관님이 세계적인 뉴스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인 뉴스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뭔가 남북한이 이렇게 대결하고 싸우고 공포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있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때 박수치고 환영했었습니다. 차관님, 6.15 공동선언 다시 지금 되돌아봐도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좀 간단하게 6.15 선언이 갖는 의미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6.15 선언은 이제 우리나라 남북 관계사에서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남북한 정상이 직접 만나가지고 사전 협의가 없이, 그러니까 사전에 실무 협의가 없이, 실무 협의가 전혀 없었나요? 실무 협의가 없이 이제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걸 현안 문제를 가지고 두 정상이 진검승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됐고 하기 위해서 왔었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또한 북일 관계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2년쯤에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평양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납치자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북일 관계가 그 이후로 꼬이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북 간이 주도적으로 우리 문제들을 풀어나가니까 당연히 강대국들의 영향보다는 우리가 강대국들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나왔던 게 몇 년도였었죠? 그게 94년도였죠.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대단히 위기적 상황이었었다. 그렇죠. 실제로 그때는 진짜 때릴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94년도에 카터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일성 북한 주석 당시 이제
만났었는데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고 그 영향으로 또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는 일보 직전의 단계에서 전쟁 위기가 멈춰졌던 것이었고요. 예.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공이라고 그러죠. 김영삼 대통령도 자기 공이라고 그러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자기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근데 당시 이제 북핵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물리적 충돌을 막은 건 컸던 거죠. 그래도.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94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 나서도 98년도에 북한이 우리가 대포동 1호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북한의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그걸 최초로 98년 8월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협력해가지고 분주히 노력하고 그 결과로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죠.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렇죠. 2002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9.19 공동성명도 하고 2.13 합의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송 기자님. 예. 그 왜 평양 못 갔어요? 가고 싶었어요? 그때, 티오가 딱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몇 명, 기자 몇 명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청와대 출입 기자가 다 합해서 한 8명 정도, 80명. 지금은 300명 넘습니다. 예, 80명. 예, 그때 청와대 전체 출입 기자가 한 80명 정도 됐어요. 예. 카메라 기자, 사진 기자, 팬 기자 다 합해서. 근데 그 티오가 훨씬 못 미치게 왔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그 내용을 이제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 건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 첫 번째 항이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그 분단 55년 만에 처음 이 정상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근대 사회, 근대 국제 질서에 편입되면서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또 분단되고 전쟁도 겪고 대결을 계속해 왔는데 이런 그 민족사의 굴절을 이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좀 풀어가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일로 가야 되겠고 그리고 이 대결의 남북관계를 협력의 남북관계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실마리를 마련해 나가자. 이런 그 합의였고 이건 뭐 서문에 적혀 있다시피 이것이 사실은 우리 7천만, 8천만 민족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영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문서로 이제 나왔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그래. 국방위원장으로 부르는데, 몇 번 만났나요? 몇 번 만났고 총 만나는 시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6월 13일, 2000년 6월 13일 순안공항에 내렸고. 대통령께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영접을 나왔고. 나올 줄 진짜 몰랐나요? 뭐 다들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존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영접을 나오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한 게 있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영접을 나온다 이 확답은 안 했기 때문에 다 몰랐죠. 뭐 확실한 건 모르고 간 것이고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첫 상봉을 해서 이제 그 백화원 영빈관까지 같이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영빈관에서 한 30분 동안 이제 접견 행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6월 14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마라톤 회담을 합니다. 단 두 분이서요? 예. 마라톤 회담. 그러니까 원래 단독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이 이제 그 대화를 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 보좌 인력이 한 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그런 보좌 인력 중에 하나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분이 대화할 때 남과 북의 정상이 이 실무적인 문제, 통일의 문제, 남과 북의 문제 이런 것을 정통하게 다 양측 다 꿰뚫고 있던가요? 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요, 뭐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륜이 있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 의원님도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워낙 이 부분에 정통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제가 그 현장에서 보는 거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못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이야 북한에서는 최고의 지도자고 또 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거침이 없고 또 그 얘기하는 것 보면은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볼 때 조금 오해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런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때 또 많이 했습니다. 김상수 박사님,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 한반도 주변 문제, 이 전문가 아니세요? 6.15 선언이 실질적으로 남과 북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의 이 지정학적인 이 주변 관계에 미친 영향도 막대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6.15 선언 제1항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강대국의 입김이 셌는데 이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겠다 하니까 강대국들이 우리가 풀어나가는 데 맞춰서 따라오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지금 뭐 중국과 대만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중국과 대만도 야, 남북한처럼 우리도 조금 교류 좀 해보자. 그건 교류가 없었나요? 지금 당시에 남북한보다 훨씬 더 어떤 부족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아마 제 기억에 2000년 8월경에 한국을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한 사이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나 아시아 정책을 또 점검